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이 활기찬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자빈, 김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증시는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회복하는 흐름세를 보여주던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20종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발표하고 자동차 관세 유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제히 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돼 오늘은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다우지수 0.29% 하락하며 4408.5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 0.02% 빠지며 16,827.76포인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0.12% 밀리며 5,39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며 3대 지수 일제히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글로벌 이슈 알아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돌연 자동차 부품 관세 추가 유예를 시사하면서 자고 나면 바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관세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고용 판단을 무너뜨린다라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극단적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교역국을 겨냥해 밀어붙인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에도 부담을 주자 관세 압박 전선의 균열을 자초하는 예외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더 이상의 극단적인 수싸움은 감내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통상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관세 발표와 대중국 관세 145% 부과 이후 더 수위를 높이는 국면은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당분간은 미중 양국 모두 아군 확보의 속도를 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조치나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는 협상에 나서라고 중국에 촉구했고 중국은 대미 무역 제재를 확대하면서 긴장감은 올라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중국은 우리와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레빗은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차이는 없고 단지 그들이 훨씬 더 클 뿐이라며 중국은 우리가 가진 것,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미국 소비자를 원하고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가 급할 것이라고 짐작한 듯 무역 협상의 만만디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내건 데 이어 이날은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의 미국 보잉으로부터 항공기와 부품을 인도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진핑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많이 들고 있다며 트럼프가 초조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는 관세 정책 충격으로 미국 신뢰도 추락 속에 크게 치솟으며 시장 불안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전일부터는 하락세를 보이며 국채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같은 시각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23으로 0.59% 상승하며 미국 달러 가치는 절상 중입니다. 최근 관세 전쟁 격화 속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더해지며 달러 가치는 추락 중이었으나 이날 장중엔 달러 가치도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물가 불안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이날 장중 미국 국채 주요 금리도 낮아진 채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유예 발표 직전 측근들의 주식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현재 시간 14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지난주 발표된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및 측근자들의 내부 거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뉴욕 증시가 개장한 직후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 매수 적기, DJT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부터 3시간 40분 뒤 중국 이외의 나라들의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고 뉴욕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DJT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이름의 약자인 동시에 나스닥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의 종목 코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상호관세 유예 발표 당일 21.67%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주니어는 하루 만에 4억 1,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1921년 제정된 마틴법에 따라 금융사기 및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증거 없이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피의자 소환과 정식 수사 착수, 기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맨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악재나 호재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안감으로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낙폭은 크지 않았고 M7 빅테크 가운데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각각 1.35%, 0.7% 오르며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경우 향후 2030년까지 매출액 2배 확대,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야심찬 사세 확장 목표 제시 속에 4.83%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전일 2.89%나 뛰었던 인텔의 주가는 이날 급락하며 2.26% 하락한 채 장 마감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이틀을 내리 올랐습니다. 전날 0.02% 오르는 강보합세로 마감한 테슬라는 이날도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결국 0.70% 상승한 254.1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졌지만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 차트는 14일 이른바 데스크로스를 형성했는데요. 데스크로스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도는 걸 가리킵니다. 테슬라 50일 이동평균선이 전날 289달러로 200일 이평선 291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 둔화를 가리키는 기술적 지표이지만 테슬라는 상승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카고 지역에 건설을 추진했던 데이터 센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고 있던 데이터 센터 건설 붐에 제동을 거는 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동안 시카고 일원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시카고 지역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협상을 전면 중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역으로는 영국과 호주, 인도네시아와 함께 일리노이, 위스콘신, 노스다코타주 등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중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언급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전략에 변경이 생긴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주가 0.54%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3월 한 달간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폰을 공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산 아이폰 수출이 급증한 것은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 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산은 26%, 중국산은 145%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했고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이폰 수송 작전에는 최소 6대의 화물 전세기가 투입됐으며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애플 0.19% 내리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35%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반도체주가 랠리, 반도체 지수도 0.47% 상승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유명 증권사 오펜하이머는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호실적을 발표할 반도체 기업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리지 등을 꼽고 이 중 엔비디아를 토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AI 전용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엔비디아를 토픽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상승에도 엔비디아는 올 들어 16.45% 급락하는 등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등으로 최근 들어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속속 들어 각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꽤 좋게 나왔거든요. 이러한 분위기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남은 기업들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주에는 유나이티드 항공, 넷플릭스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16일에는 3월 소매 판매, 17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16일에 연설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가연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에서는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의 글로벌 종합금융사인데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영국 런던과 홍콩 등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에 자사를 두고 거점으로 운영 중입니다. 주 고객은 기업과 금융기관, 각국 정부, 고액 자산가들이고요. 투자와 금융자문, 자금 조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대인인 마커스 골드만이 세운 어음거래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21세기에는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석유 사업에도 손을 대는 등 온갖 일을 다하기도 했는데요. 유대계 기업으로 매우 유명한 회사기도 합니다. 창립자들이 유대인이기도 했고 역대 CEO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계가 회사를 독점하던 것은 옛날 얘기이고 현재는 유대계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08년 대침체 당시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때 CDS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등 서브프라임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시 5대 투자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부도와 외부 인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지주 회사로 기업 구조를 재편하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금융위기 당시에 투자은행은 연방준비은행 산하 금융기관이 아니라 구제안의 혜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이 투자은행을 병합시키거나 금융지주회사로 개편하기도 했고 현재 미국 벌지 브래킷 중 순수한 의미의 투자은행 구조는 사라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무장관 사관학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 재무장관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빌 클린턴 시절의 로버트 루빈, 조지 워커 부시 시절의 헨리 폴슨, 트럼프 1기 시절의 스티븐 무누시는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업무용 휴대전화는 보안을 위해 골드만삭스 사내기술부서의 인증을 받은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원래는 아이폰과 블랙베리만 허용했으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골드만삭스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직접 영업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인증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뉴욕 금융사의 흐름은 우리나라 경제와도 크게 연관이 있는 만큼 오늘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기업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지?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요. 일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대형 투자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신문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 경제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만 요약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또 자세하게 준비하셨는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회 위원회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 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지적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0.4에서 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급격히 치솟아 같은 달 14일 역대 최고 수준인 12.8을 기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전국 혼란도 두고두고 경제 지표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관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75%로 동결하고 다음 달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국내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할 걸로 보인 겁니다. 15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 전문가 20명에게 17일 금통위의 총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물은 결과 16명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고 나머지 4명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올 6월 말 예상 기준금리는 17명이 연 2.5%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달 금리 동결을 점친 전문가도 대부분 5월에 금리를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29%로 하는 전망치 1.5%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2월 전망 때보다 0.28%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회복, 미국발 관세 충격 대응을 골자로 하는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종전에 발표한 10조 원보다 2조 원 증액한 건데요. 정부는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안 중 5천억 원을 반도체 지원에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 등 총 12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늦어도 다음 주 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26조 원 규모인 반도체 분야 재정 투자를 33조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지중화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중견 중소기업이 입지 및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비의 30에서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0조 원의 첨단 전략 산업기금 중 반도체 저리대출 예산은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서인 스탠더드&푸어스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28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S&P는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장기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는데요. S&P는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9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는 관세 충격에 따라 국제무역이 위축될 것이고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탄탄한 만큼 주요 수출 지표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앞으로 3년 동안 GDP의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GDP 대비 일반 정부 재정 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0.2%포인트 상향될 걸로 관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주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톤 조절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데 이어 11일엔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보편 상호 관세 대상에서 면제했습니다. 기존에도 CPU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제품은 산업별 관세 부과에 대비해 예외로 두긴 했지만 이번엔 그 대상을 대폭 넓힌 겁니다. 14일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위한 시간을 더 벌 수 있도록 수입차에 적용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 기업들과도 이야기하겠다,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결국 반도체와 의약품을 필두로 산업별 관세가 또 부과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초강경 일변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면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또 한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은 같은 경우에는 17일에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라는 점 포인트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증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틀 동안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 대한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2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였고요.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더욱더 낙폭 확대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수급 같은 측면에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나마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힘이 크진 않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 넘게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5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8% 하락하면서 700선 다가가지 못하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69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도 살펴보시면 코스닥 역시도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토 오늘 강하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저사양 AI 칩에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큰 여파를 받았었는데 국내장까지도 이러한 악재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투토뿐만 아니라요. 그 하단에 있는 소부장단에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큰 사이즈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강하게 키워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세 나타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래도 파란불 켠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상승했던 종목들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는 강했다가 뒤로 가면서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종목들과 섹터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기가 중국향 전장 사업 확대 소식에 16일 장 초반 5%대 강세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 7%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날 급등은 삼성전기가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아디를 포함한 중국 전장업체들의 수천억 원 규모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즉 MLCC를 공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반도체가 원활하게 독장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으로 PC,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사용됩니다. 삼성전기가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MLCC의 사업 영역을 스마트폰 중심에서 전장으로 확장하면서 사업 구조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습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전장용 MLCC를 통한 사업 구조 다변화를 공언하며 고객사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장 사장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차량 부품사로 이미 체질 개선을 마쳤다며 연 50개 이상의 추가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아디는 삼성전기 고객사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중국 출장길에 올라 샤오미와 비아디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 보인 삼성전기, 오늘 장에서 1.13%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2.18% 하락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 보여주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해서 좀 강한 상승 보여주긴 했는데 막판에 힘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비아디와 연결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중국의 비아디, 테슬라보다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준 테마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의료 AI 그리고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 꼭 가야지만 저희가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관련해서 처방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비대면으로 이제 약을 처방받고요, 진료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언론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합법화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이른바 중기특위가 리걸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이 전문직역 AI 서비스를 혁신 성장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과제로 선택을 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접어들면서 새롭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면과 관련한 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기특위는요, 특히 국내 법률과 의료 AI 서비스를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걸 내걸었는데요. AI 변호사, 그리고 AI 홈 닥터 합법화 방안을 당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문직역 AI 서비스가 차기 대선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이요, 이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이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서서요, 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안한 7대 정책 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언급까지 덧붙였는데요. 자, 일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케어랩스 역시도 좀 작은 사이즈의 기업이긴 하지만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유비케어가 13%대, 토마토 시스템 6%대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이 밖에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비트컴퓨터라든지 셀바스 AI, SG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오늘장에서 강세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코스닥 상장사 블루엠텍이 2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16일 장초반 주가가 강세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엠텍은 전날 장 마감 직전 보통주 1주당 2주를 신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액면가는 100원이고 신주 배정 기준은 내달 9일, 같은 달 30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블루엠텍은 22억 원 규모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활용해 무상증자할 예정인데요. 전날 무상증자 발표 후 블루엠텍은 전 거래일 대비 3.50% 상승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상증자는 전체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진 않지만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가 늘면서 주가가 저렴해진 착시 현상이 발생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업이 잉여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할 만큼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인식도 줍니다. 통상 무상증자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 활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업의 실질적 가치엔 변화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블루엠텍 오늘장 29.72%에 상향한 채 출발했습니다. 장중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 12.33%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위고비를 유통하는 회사다라고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에서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용기기뿐만 아니라요,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들까지 일제히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는 믿을 게 실적밖에 없는 걸까라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쏠리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호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자, 일단 DB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의류 미용 1분기 수출에 9.8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의료기기 업종의 전통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이 연간 성장세가 견조함을 확인했다라는 언급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또 가장 높은 연간 성장세를 달성한 항목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바로 필러라고 합니다. 이 파마리서치 소재의 강원도 강릉시 수출액은요, 월간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수출 호수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휴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중국향 수출 데이터가 호조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2분기에는 이 휴젤 같은 경우에 미국 쪽으로 굉장히 수출이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는 아무래도 이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한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이 미용 의료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굉장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분기별 수출 성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2025년 자체에 이 외형과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언급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장에서는 SG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휴온스 글로벌은 11%대 상승, 윈텍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했고요.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클래시스라든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뉴보텍 주가는 지난 10일부터 4거래일째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전날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9일 종가 1,121원 대비 현재까지 주가 상승률은 84.7%입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환경 인프라 전문 기업인 뉴보텍에 매수세가 몰리는 걸로 풀이됩니다. 뉴보텍은 이날 자체 개발한 비굴착 화수관로 부분 보수공법을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우수기술 인증서를 획득, 공공시장 진입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보텍의 비굴착 공법은 도로굴착 없이 내부에서 하수관을 부분 보수하는 방식으로 공사 중 교통 혼잡 최소화, 주변 환경 훼손 방지, 시공시간 단축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매설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상하수관은 집안 침하와 도로 함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인근 집안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 보이며 오늘 뉴보텍은 오늘장에서 28.79%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힘이 좀 빠진 채로 17.52%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뉴보텍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요,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도심에서 싱크홀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싱크홀 관련주라고 해야 할 만큼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뉴보텍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 만큼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가연 아나운서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시나요? 네, 다들 현대자동차의 정문구 회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현대자동차는 현대그룹의 대표 사업체인데요. 오늘은 이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1940년대 초반 시절 자동차 정비회사인 아도서비스를 인수하여 운영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946년 4월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1947년 현대토건사를 설립하면서 건설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과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요. 이때 정주영의 동생 정인영이 미군 사령부의 통역 장교로 일을 했던 덕에 정주영은 서울에서 하던 토목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수복후엔 미군 발주공사를 거의 독점할 수 있었죠. 그 뒤에도 정몽주는 현대 시멘트 공장을 준공하면서 시멘트도 자체적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을 확장한 정주영은 1971년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등을 총괄한 현대그룹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경제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오기도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의 서울특별시 유치운동에 참여했고 각국을 상대로 올림픽 유치활동, 설득 작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기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1987년 전국 경제인 연합회의 명예회장에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던 그는 정계에도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1987년 현대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경영에서 손을 떼고 명예회장으로서 남게 됩니다. 그 뒤 1992년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제24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입후보,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하고 1993년 탈당 후에 다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뛰어난 상업과 기업 경영 능력으로 현대그룹을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인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는 2006년 타임지에서 아시아의 영웅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생애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주영 회장의 명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멘트인데요. 오늘 인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인물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물로그 시간에요. 저희가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숨겨진 내용을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시장에 숨겨진 라이징 스타, 이 SMCG에 관련한 SK증권의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SMCG는 2025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스펙 상장한 화장품 유리용기 전문 ODM 업체입니다. 로레알, 아모레퍼시픽, 달바, 비나우, APR 등 약 300여 개 국내외 메이저, 인디 브랜드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SMCG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화장품 브랜드사 간 경쟁 심화에 따라 ODM 업종에 대한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유리용기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산업에서의 유리용기 시장은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친환경 브랜드 확산, 그리고 K-뷰티의 경쟁 심화와 고급화 트렌드에 따라 향후 구조적 성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은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비율, 탄소 배출권 등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리용기의 상대적 매력도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리와 플라스틱 간 생산 원가 차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앞으로는 유리용기의 친환경성, 안정성, 프리미엄 감성 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모레퍼시픽, 비나우, 마녀공장, 디어달리아 등 다양한 브랜드사의 주력 제품에 유리용기가 적극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SMCG 비나우의 색조 브랜드 퓨는 유리용기 기반의 제품을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용기 제조업은 유리물을 녹이는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2024년 기준 고정비 비중은 약 80%에 달하며 향후 본격적인 매출 성장에 따른 유의미한 영업이익률 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유일 전기 용해료 구축, 70% 수준의 높은 재활용 유리 투입 기술, 업계 최다 수준의 프리몰드 금형 라인업 등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고 주요 경쟁사의 사업 부진 영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장기간 고수익 사업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MCG의 경쟁사 영일유리공업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OPM, 즉 영업이익률 30.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SMCG의 2025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726억 원과 영업이익 102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실적 성장 요인은 글로우레시피, 비나우, 로레알 등 매출 상위 고객사의 기존 제품 재발주 확대 및 신규 제품 출시, 그리고 색조 및 향수 제품으로의 제품 라인업 다각화 등에 기인합니다.
SMCG는 2023년부터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으며 올해부터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화장품은 가벼우면서 파손 위험이 적고 또 가격이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로 생산되고 있었지만 향후 유리용기 점유율이 점차 상승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 문제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포장재 규제를 적극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플라스틱의 장점은 다소 퇴색되고 또 유리용기의 상대적 장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은 환경에 좋은 유리 포장을 사용하는 제품에 긍정적 인식이 생긴다고 밝혔으며 50%는 유리가 재활용이 더욱 잘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리 포장 제품을 더 구매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세포라, 얼타뷰티, 타겟 등 글로벌 유통 채널 입점 조건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라는 2024년부터 입점 브랜드 평가 항목에 지속 가능한 패키징 사용 여부를 포함시킨 바가 있고 이는 향후 매대 배치 및 프로모션 우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중저가 브랜드들까지도 친환경 용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글로벌 유통망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SMCG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5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 505원에 목표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MCG 2025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726억 원과 영업이익 102억 원으로 전망되며 SMCG의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 주당 순이익 7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주요 실적 성장 요인은 글로이 레시피, 비나우, 달바 등 매출 상위 고객사의 기존 제품 재발주 확대 및 신규 제품 출시, 색조 및 향수 제품으로의 매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SMCG는 2023년부터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으며 올해부터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SMCG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흐름 굉장히 좋고요. 또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고 해서 화장품 쪽으로의 매수가 더욱더 몰리고 있는데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SMCG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리 용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트렌드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코인 브리핑 아나운서 장세은입니다. 네, 먼저 주요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85,758달러로 전일 대비 1.42%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역시 1,638달러로 전일 대비 1.16% 오르며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XRP도 전일 대비 0.84% 상승한 2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혼선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흔들리며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품목이 상호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었지만 완전한 면제는 아니라는 발언으로 인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XRP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스위프트와의 블록체인 통합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XRP가 최소 3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스위프트 거래량 일부만 흡수해도 엄청난 성장이 기대된다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역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대비 20% 상승하며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주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 비율을 기록하며 $300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라나 네트워크의 온라인 지표 악화가 상승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은 더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위클리 코인 브리핑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증시가 올라서 그런지요. 오늘따라 이 하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국내 증시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히 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빈 아나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좀 비록 하락한 장이었지만 그래도 내일을 좀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이슈는 미국이 아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관세, 이제는 조금 완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 어디까지 갈 건지 이제는 또 엔비디아의 중국향으로의 수출길마저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좀 풀려야지 우리 증시도 살아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답답한 증시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멈추고 외수가 더욱더 몰려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방송으로 더 풍성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